네, 화면에 PPT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떴나요? 예. 예, 대한민국 앞에 1페이지 좀 표지부터 좀 보여주세요. 예. 제목이 대한민국 필수 의료 구하기입니다. 여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림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아까 모든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필수 의료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요. 저희들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필수 의료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필수 의료가 뭐냐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오늘 좀 전에 우리 임 교수께서도 여기 필수 의료 과목이 많이 모이셨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학병원에 있는 그 모든 과목이 다 필수 의료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아과, 산부인과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필수 의료라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기도 한데요. 그것만이 필수 의료는 아니고 다른 과목들 다 필수 의료입니다. 심지어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이런 부분들도요. 대학병원에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예, 저희들 벼랑 끝 필수 의료 구하기라고 했고요. 세 가지 전략으로 요약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정의롭게 하겠다, 답게 만들겠다. 답게 만들기는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또 수련회는 수련의답게 이런 취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법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필수의 미래상인데 지금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먼저 이 그림을 놓고 좀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의 현상을 좀 개념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란을 잘라놓은 듯한 동그란 원이 보이는데 맨 가운데 핵이 병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바깥에를 개원이라고 했고 그 맨 외곽을 이제 미용 성형 시장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하이퍼타이로이디즘. 네. 여기 병원이 우리가 이제 주로 전공의 선생님들 다 지금 병원에 계시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필수 의료 위기는 병원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과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또 그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여건과 현실에 있습니다. 병원은 주로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이 모이고요. 또 당직과 대기 이런 것들이 있는 환경이 바로 병원입니다. 개원은 좀 그거로부터는 자유롭죠. 1차 의료고 해서. 근데 이제 보상은 이제 이거는 이제 보상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기관 단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 단위에서의 보상 수준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보상의 수준은 병원, 개원, 미용으로 갈수록 점점점 보상이 커지죠. 근데 위험도나 업무의 강도는 병원, 개원, 미용으로 가면 점점점 낮아집니다. 보통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한테 좀 경제적 보상도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료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정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수 의료들은 아마 대부분 건보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보의 저수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원으로 갈수록 그리고 미용으로 갈수록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보상이 좋아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옛날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요즘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옛날서부터 이래 왔어요. 근데 세상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이 병원으로부터 개원으로 그다음에 개원 또는 미용 성형 시장으로 인력을 강하게 흡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공의를 지원하셔가지고 지금 인턴도 하시고 또 전공의도 하시고 이런 이제 수련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요새 졸업하고 국가고시 합격한 다음에 수련 안 받고 바로 현업에 뛰어드는 학생들 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통계로
한 20% 가까이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현상이죠. 예전엔 대부분 다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따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 숫자가 직접 수련을 받지 않고 직접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 그러면 정책은 이 필수료를 살린다고 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명백하게 나옵니다. 저 위험이 크고 강도가 높은 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저기로부터 인력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을 약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필수 의료 살리기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가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원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가를 가지고 조금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고 행위별 수가의 기본 요체는 자원이 얼마나 투입되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가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의료인들의 투입 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 투입 시간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똑같은 시술 15분짜리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가 수준이 같아요. 근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그 시술에 따른 어떤 위험도나 그 다음에 업무의 난이도, 그 다음에 그 시술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했던 업무의 숙련도, 그 다음에 시급성,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은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난이도, 위험성,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필수 의료 과목이 오늘 많으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병원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당직 서고 대기하고 당직을 밤에 섰는데 아무 의료 행위도 하지 않으면 수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일을 하셨어요. 물론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시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은 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 정의롭게 하는 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주실까요? 여기 지불 보상체계 혁신, 비급여 시장 적정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본 방향은 중증이나 응급 이런 분야들이 보면 좀 수가가 저평가돼 있는데 이런 걸 좀 제대로 보완하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비용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나가자. 그리고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서는 페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네트워크 같은 거, 그다음에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수가에 넣어서 반영을 해 나가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에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개원 시장하고 미용 성형 시장에 개원 시장이 보면은 이제 우리 병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비급여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취통증의학과 마치시면은 병원에 안 남고 개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가서 개원 나가셔갖고 마취하시는 게 아니고 주로 통증하십니다. 그런 거죠. 실손보험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의료 생태계를 좀 왜곡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정화를 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롭게라고 하는 거의 내용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답게 만들기인데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답게. 대학병원에 주로 아마 여기 지금 대학병원들에 많이 저 인턴 레지던트 하고 계신데요.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왜 교수가 되고자 하셨을까요? 저도 공무원이 되고자 했을 때 학교 다닐 때 고시 공부하기 전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공무원이 보수가 작다는데 나의 일생의 생업으로 내가 직업으로서 선택하기에 적정한 것인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때 고민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수가 좀 적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보람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제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인데 제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을 가졌으면 이 직업을 선택을 안 했겠죠. 아마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저는 좀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임재준 교수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면 아마 개원을 가시든지 미용성형시장을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아마 인생의 목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왜 버티지 못하고 개원이나 미용성형시장으로 빠져나가느냐. 그분들이 좀 버틸 수 있도록, 버틸 힘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자. 그럼 대학병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임상, 연구, 교육 이 세 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는 곳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은 제가 보기엔 교수님들 거의 99% 임상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구라는 거를 잘 못하세요. 근데 연구를 못하는 그 환경적 여건들이 있습니다. 뭐 정부가 R&D 투자를 뭐 잘 안 해주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거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대학병원은 연구 임상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 대학 교수님들의 보수를 더 많이 올리는 것보다 훨씬 그분들이 현재 직장에 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모 대학병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스태프, 그러니까 교수 스태프가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400명 정도인데 아마 연구를 많이 못 하시면서 400명으로 진료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하시는 환경으로 바뀌면 그럼 대학교 스태프 수가 예컨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800명이 필요하다. 그럼 800명을 쓰고 그분들이 현재의 진료량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모든 대학병원이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제도적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면 스태프 수가 만약에 2배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400명이 800명이 되면 아마 당직도 좀 덜 쓰지 않겠습니까? 2분의 1로 줄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그러면 이제 근무 여건도 개선되는 거고, 또 교수로서 내가 아카데미아의 페이퍼도 더 잘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답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의원은요, 우리나라 의원은 전문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근데 개원할 때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도 사실 개원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장비,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초기 투자 자금도 꽤 들어가요. 그래서 목이 잘 잡히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엔 또 잘못하면 그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원, 개원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의원은 그렇게 많은 장비와 고가의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갖춰놓고 그 장비에 들어간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가 수익을 내려다 보니 환자를 많이 봐야 되고 또 환자를 많이 봐도 수가가 낮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고리예요. 그래서 의원답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고요. 중소병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급성기 중심으로 병상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수술을 받으신 환자는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퇴원하라고 종용을 받으십니다. 근데 환자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한 6주, 어떤 분은 4주 정도 사실은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수술이 잘 됐는데 계속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이 잘 된 환자, 즉 경과만 잘 살피고 바이탈만 관리만 잘하면 되는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아급성 병상이라고 하죠. 우리 회복기 진료. 이것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의료 체계를 급성기 중심에서 급성, 회복기, 재활기, 장기 이렇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요. 그러면 대형 병원하고 중소병원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환자를 수술이 끝난 다음에 아급성 병상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병원 체계가 바뀌면 훨씬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은 그렇게 기능을
재편해 나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제도들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쪽 넘어갈까요? 공유협력 네트워크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지금은 의료인들이 소속, 그러니까 기관에 전속되어서 그 기관에서만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몇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환자를 향해서 가죠. 지금 심내혈관 쪽에 그런 네트워크 사업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공유형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의대 증원을 하면은 그분들이 실제로 전문의까지 다 따서 나오려면 한 10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자구책이죠, 이게. 그래서 전문의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고 특히 시간을 요하는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네트워킹을 잘 해놓고 기관 단위 네트워크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진 간의 네트워크도 하고 해서 환자를 원활히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A 기관의 의사가 B 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하고 페이를 나누는 이런 방식의 공유형 네트워크를 좀 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넘겨주세요. 수련을 수련답게라고 합니다. 제가 수련의도 우리나라 제도는 전속 제도입니다. 아까 서울대학교 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신데 한 번 딱 배정받으면 서울대학교에서 끝을 보시잖아요. 그죠?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큰 병원이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다고 하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전공의들이 뭘 손으로 직접 해볼 기회가 적다, 오히려. 그리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볼 기회가 적다. 서울대학교 또 수련의들이 마치고 나면 거의 한 50% 정도가 개원을 나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원 나가면요, 거의 경증 환자들 보는 거예요. 근데 경증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죠. 저는 미국식의 수련 체계, 그러니까 어느 한 기관에만 전속이 돼서 수련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수련 기간에 쌓을 수 있도록 여건이 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전공의들이 사실은 지금 수련을 받으시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원의 중요한 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그걸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련을 수련답게 만드는 일은 단기간에 바꾸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많이 있어서 수련 전공의들이 좀 다른 기관에 가서 수련을 받아도 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관마다 서로 이렇게 좀 협력 체계를 짜가지고 전공의들이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대학에서 과목을 선택하듯이 수련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수련을 받는 이런 체계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려면은 아마 병원이 전문의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고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연구와 균형이 이루어지려고도 해도 그렇고 이렇게 수련 체계를 수련답게 만들려고 해도 아마 전문의를 훨씬 많이 고용을 하는 구조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병원을 살려야 되는 건데 병원을 살리려면 결국 병원에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병원에 전문의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필수 의료를 살리기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이요. 마지막으로 사법안전망입니다. 필수 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일하고 만약에 사고 나면 또 소송 불려다니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고가 나면 병원은 180도
얼굴을 바꾼다. 예,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한다. 심지어는 너 죽고 나 죽자 끝까지 이렇게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소송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환자들이 살펴보면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다 많은 민사 배상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감정이 상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지만. 그래서 굳이 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보상이 좀 주어질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이렇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도 소송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과정을 겪을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는 예의를 갖춘 충분한 보상이라고 했는데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는 어쨌든 사고가 나면요. 실수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보상이 되려면 아마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요. 의료진에게는 사법 불안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거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보상 체계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일정한 범위에 있을 때 형사 절차를 감면해주는 특례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포괄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전체 내용 중에 굉장히 골격에 해당되는 것만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필수 의료 살리기 또는 필수 의료 구하기 대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필수 의료 체계를 좀 바꿔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마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아이템 중에 하나. 저희는 분명히 앞으로 미래의 의료는 인력을 많이 소모하는 의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병원들이 그러한 그 환경 하에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인력을 증원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증원된 인력이 배출돼서 나오는 때에 저희가 이 대책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 그러면은 그 인력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 개원 나가서 막 경쟁하고 투자 자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개원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병원의 좋은 일자리에서 그다음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 그 워라벨이 되는 그런 여건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필수 의료 구하기의 주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